미국 뉴욕 증시는 지난달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경기 부양 조치 가능성이 커지며 다우지수가 11,0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2거래일 연속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지표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커져 악재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증시 반등과 달러화 약세로 배럴당 82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주말 마감된 WTI는 1.2% 오른 82달러 6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9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4개월 연속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9.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8월 도매 재고가 0.8% 늘어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요 증가에 기업들이 재고를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연차 총회에서는 글로벌 환율 갈등 조율에 실패한 채 폐막됐습니다. 최대 현안인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인데요. 별다른 소득 없이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다우지수 하지만 5개월 만에 11,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겠죠. 상품 가격도 상승세를 타면서 달러 약세와 함께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IMF 연차 총회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위안화 절상 등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채 마감이 됐고요. 환율 전쟁을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엠고 매니지먼트 강효섭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쏙 좋지 않은데 이렇게 상승을 했다. 좀 뭔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고용 지표부터 일단 마감 증시를 한번 살펴보고요. 네,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컨센서스를 일단 고용 지표가 밑돌았는데요. 장 개시 전에 나왔죠. 8시 반에 나왔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이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가지고 시작과 함께 일단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FED가 이제 페드가 양적 완화 시기를 오히려 고용 증가를 위해서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이 전망하면서 힘을 받았는데 10시에 도매 재고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이제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 나오자 이제 지수가 다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우려가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하락했던 것이고, 물론 이제 도매 재고가 그렇게 지표가,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1일 저점을 기록하고 재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상품 가격이 올라갔고요.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알코아라든지 뭐 곡물 생산업체 뭐 올라가고 모자이크, 그다음에 모자이크하고 제일 비료업체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품 가격 이제 다 상승하는데 미국 농무부에서 농산물 재고가 이제 좋지 않다. 앞으로 작황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밀 가격, 옥수수 가격, 대두 가격이 6%가 넘는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은행 통신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달러 약세 때문에 상품 가격 급등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상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업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했는데 일단은 일자리가 줄었어요. 네, 9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 컨센서스는 일단 8천 명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8천 명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9만 5천 명이 줄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건데, 이걸 살펴보면은 센서스 요원 7만 7천 명하고 지방정부 교직원 5만 명 해고되면서 정부 부분에서 15만 명이 감소한 게 이제 가장 컸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제 어떤 이제 정부 부문을 제외한 고용 지표는 이제 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센서스가 8만 5천 명이었는데 예상치가 이제 7만 5천에서 8만 5천 사이였는데 이것에 못 미쳤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실망 매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많이 했는데 고용이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미국 정부가
패드하고 힘을 합쳐서 추가 양적 완화가 원래는 이제 내년 초에 하기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올해 말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실업률이 일단은 9.6%, 이 전월과 또 비슷하게 나왔죠. 네, 뭐 컨센서스는 9.7%였는데요.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구직자가 수가 이제 감소하면서 9.6% 동일하게 나왔고, 또 이제 뭐 주당 노동 시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주당 임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컨센서스와 비슷하고 저번달하고 같은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고용지표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 또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이 악재가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고용지표 자체는 악재인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러 가격 약세 때문에 주가와 뭐 상품 가격 뭐 이런 자산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한 것이죠. 네. 한편 또 8월 도매 재고 전월에 이어서 증가세가 지속이 됐는데 그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어차피 도매 재고가 이제 기업 재고 수치에 한 30% 정도 영향을 미치는 수치인데요. 네. 7월보다 판매하고 재고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0.5% 증가했고 재고가 0.8% 증가를 했는데 네. 이 전달에 비해서 그 증가 속도는 좀 감소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견고한 수치가 유지되면서 양적 완화 기대감이 오히려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반전되기도 했었지만은 아직 뭐 기업 재고의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이제 오히려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큰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재상승을 이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뭐 우리나라와 미국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온 이후에 우리 증시가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출발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를 했었죠. 알코아가. 그래서 뭐 컨센서스를 상당히 이제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상황이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IT 관련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IBM이 미리 이제 실적에 대해서 안 좋다. IBM,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을 하향한 그런 상황이고 알코아 같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뭐 고려아연이나 풍산 이런 쪽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은 일단 미국은 상품주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위기가 괜찮은 거고 이제 이번 주에 IBM하고 이제 인텔하고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또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상황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뭐 알코아 실적 발표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국내 시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관련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관련된 특징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제 상품 생산업체는 당연히 이제 원가가 좋아질 수 있고 원가에 대한 부담을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IT 업체라든지 뭐 그런 쪽은 가격 정가가 상대적으로 원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익성은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이 상품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가격 8,000톤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선 이상에서 이제 이상에서 유지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모멘텀보다는 그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 가격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급등하면 증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산업재에 대해서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힘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죠. 그 기대가 지나치다면 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환율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뭐 쉽게 표현하자면 뭐 환율 전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IMF가 좀 중재적인 역할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거든요. 네, 주말에 이제 10월 9일 날 IMF에서 환율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자 그랬었는데 브라질에서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우리 윤중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선진국 장관들이 전체적으로 뭐 환율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하는 G20 정상회의나 22일, 23일에 열리는 뭐 그때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네. 환율 관련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위에나의 점진적 절상이라든지 이머징 국가의 점진적 통화 절상이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네. 이것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율 관련된 불확실성 증대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유동성으로 인한 미국 증시의 상승이나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 뉴스는 계속해서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 원화 강세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 원화 관련 통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 약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지표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벤트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추세가 쭉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시장 상황은 이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죠. 네. 근데 달러는 이미 80불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고요. 인덱스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엔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유로도 이제 뭐 전에 뭐 안 좋다 하는 상황을 다 이겨내고 뭐 1.4 다시 뭐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제 베팅했던 세력들이 지금은 만약에 이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뉴스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뉴스 같은 거는 어떤 위에나가 이제 점진적으로 절상될 것이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목표 달성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올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위에나가 점진적 절상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은 10월 20일쯤 이제 우리나라 G20이 열리는 그때쯤 해서는 달러 약세가 사그러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망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유럽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거래일 연속 보합세가 나왔어요. 일단은 약세 쪽이 강한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장 시작 전에 은행주 쪽에서 아부다비 은행에서 바클레이즈 은행 같은 네. 개인적인 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BNP 파리바라든지 같은 은행들이 일단 빠졌고 그래서 이제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고용지표 부진 소식도 이제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도 약세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고용지표 부진 때문에 양적 완화가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이제 점쳐져서 올라가니까 이제 유럽 증시도 같이 올랐고요. 유럽 증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합세로 멈춘 이유가 미국은 이제 유럽 끝나고 더해서 더 올랐고 유럽은 이제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오르다가 말았다. 이렇게 그래서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국제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조정이 있긴 하지만 추세 자체가 상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지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었는데 네. 달러 약해지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1.23% 올라가지고 유가 같은 경우고 이제 82.89달러. 네. 그다음에 금값도 1.01% 상승해서 이제 온스당 1,347.2달러.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달러 약세에 대해서 비롯된 것인데요. 달러가 약세를 띠면서 금값, 상품, 유가 같은 상품, 그다음에 엔화, 유로화 같은 다른 통화들. 네. 그리고 유동성 완화 정책이 시작되면은 국채 매입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 국채 금리까지 같이 하락을 했던. 그래서 달러 하락이 이제 달러 하락의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모두 그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화요일이죠.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될 예정으로 있고 관련 지표가 상당히 많거든요. 살펴봐야 될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 주 초보다는 주말에 많은데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주식시장은 쉬지 않지만은 콜럼버스 데이로 인해서 채권시장이 휴장을 하고요. 네. 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제 9월 22일 날 열렸던 FOMC 9월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수요일 날은 9월 수출입 물가가 나오고요.
목요일 날은 9월 PPI, 이제 그다음에 8월 무역 수지 지표가 나오고 네. 금요일 날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소매 판매, 그다음에 요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10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고 10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경제 지표가 주 후반에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네. 이때를 이제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 후반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을 만한 지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PPI 지수나 이제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지수가 높이 나왔을 경우를 걱정해야 되고, 근데 물가 지수가 높이 나올 가능성은 이제 적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징적으로 어떤 지표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10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근에는 영향을 많이 미쳐왔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 실적 쪽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뭐 인텔이라든지 구글, JP모건 체이스 이렇게 각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을 또 내놓을 예정으로 있는데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S&P 500 기업들이 작년 동기보다 24%가 실적이 잘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실적은 잘 나오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내년 실적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 기업들이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가 이제 궁금한데, 화요일 날 인텔하고 수요일 날 JP모건,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제 AMD, 그다음에 목요일 날 AMD하고 구글,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GE가 발표를 하는데요. 이 기업들의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촉각을 세워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실적 관련된 내용까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에임고 매니지먼트의 강요섭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SN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1900선 지지에는 실패를 했는데 일단은 1900선을 돌파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예, 뭐 이번 주도 지금 지난주에 국내 증시 6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1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 1900선 돌파한 게 2007년 12월 이후 약 거의 2년 10개월, 3수 만에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금융위기 수준을 극복하고 그 증시의 황금기였던 2007년을 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낙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뭐 계속 말씀드리면 이 상승세는 그 뭐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있고요. 또 예상치 못했던 일본이 제로금리를 낮추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그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과 또한 그런 희망 섞인 낙관론이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도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FRB가 양적 완화 정책의 명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11,000원을 회복한 것처럼 일단 투자 심리 회복과 유동성은 여전히 뭐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도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에도 매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에 발맞춰서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짜나가야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장은 이제 외국인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에 좀 관심을 좀 계속 이렇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앞으로 더 살 거냐 이런 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2년간의 아시아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들이고 있는 게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산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9월까지요.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약 한 920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금 중에서 작년과 올해까지만 약 한 40%에 육박하는 370억 달러가 유입됐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한국 시장에 약 14조 원 정도 올해 샀는데 그 중에서도 약 2달 동안 거기에 40% 가까운 6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네. 여전히 그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입은 더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분석을 해보면은 과연 이 들어오는 외국인들 자금이 단기냐 중기냐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과거에는 사실 미국계, 영국계 이런 자금이 많았는데 최근에 아까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뭐 룩셈부르크나 뭐 이런 네덜란드 이런 유럽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조세 회피 지역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단기성 해지 자금이 아니느냐 이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보면은 일본 자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많이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해지 자금들이 뭐 일시에 나가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외국계 자금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저희가 짜봐야 되겠죠. 오르고 있을 때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를 때 좀 매도를 해야 되느냐 뭐 기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이제 1900선 넘어가면서 사실 좀 고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유동성으로만 오르기 때문에 유동성만 보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것처럼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것처럼 이 3분기 실적은 좋지만 4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예상치가 나오면서 지금 IT 업황에 안 좋은 것처럼 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사실 많이 오른 업종보다는 안 오른 업종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보면 한 4배, 5배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좀 피하시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 대비 한 50% 오른 종목들. 따라서 그런 업종으로 지금은 유동성에 넘치는 효과를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업종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업종 내에서도 이미 출발을 시작했거나 아예 출발도 못한 그런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기업종과 그리고 또 금융업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지난주에 보면은 언론에서 전혀 조명을 안 받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이나 기기업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말이 많은 자동차, 화학, IT 이런 쪽들은 안 오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싼 주식은 펀드에서 집중적으로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종목보다는 그런 같은 건설주들 중에서도 계룡건설이나 한라건설처럼 실적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도매금으로 같이 많이 빠졌었고요. 특히 아까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사실 수주 실적이 굉장히 많아서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전방 산업인 자동차 조선이 이제 지금 회복을 하고 특히 전기전자 산업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약간 중소형주로 관심을 못 받던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대형주는 두산 인프라 코어가 있지만은 중소형주는 한국정밀기계, SNTC, NK, 진성TC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주봉을 살펴보시면 그런 종목들 아직도 반값입니다. 2007년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앞으로 혹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좀 덜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업종 내에서도 1등주를 한번 사봐야 되냐, 2등주를 사봐야 되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도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1등 주식들은 사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서 이제 부품주 올랐고, 네. 자동차, 현대차 많이 올랐지만 지금 기관들은 뭐 한 400만 주 정도 지금 2달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집중 매도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2등 주식이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직 손때가 묻지 않은 종목들. 네.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이제 거의 다 팔고 매수에 별로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지금 1,100원대까지 이렇게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환율이 여기서 더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아무래도 지수 상승에는 조금 그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 안정성 있는 종목을 지금은 택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투자 주체별로 이 추구하는 업종, 그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네. 그에 따른 수익률도 조금 편차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어느 한쪽을 쭉 따라간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지금은 뭐 기관들이 조금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차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인들의 뭐 투신이나 운용사 이런 쪽들은 사실 좀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지난주에 샀었는데 보면 이번 주에 또 다 팔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업종을 좀 그 조정 시에 사면은 네.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다시 또 사줍니다. 네. 따라서 그런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업종에 좀 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수 시기에 대한 질문 상당히 좀 민감하기는 합니다. 네. 일단 금요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주 초가 나을까요? 주 후반부가 나을까요? 매수 시점은 주 후반부가 좀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900선이라는 게 이미 지수에 대한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네. 좀 돼 있고 외국인만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중기 상승 추세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1900선이라는 안착이 그 주시가 좀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또한 실적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 초반보다는 오히려 주 후반, 만약에 주 초반에 상승을 하면 1900선이 넘어가면은 네. 여전히 아직은 좀 현금 비중을 더 확보를 해 놓는 게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현금 비중 어느 정도가 가장 지금 현실적일까요? 뭐 네. 주식 비중이 한 80에서 90% 이상 다 지금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이제 1900선이 넘어가서 만약 1920선 이 정도 가고 하면은 네. 현금 비중을 한 40% 선까지 제가 보기엔 네. 한 30에서 40%까지 좀 늘려놓고서 좀 추세를 좀 관찰하시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오를 때 1900선을 넘었을 때는 현금 비중을 한 40% 정도로 좀 조정을 해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까요? 예, 오늘은 뭐 제가 오늘 기계업종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서 대표적으로 그 한국정밀기계라는 주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국정밀기계가 이제 상장이 될 때 36,000원에 상방이 돼서요. 네. 주가가 한 7만 원 선까지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조선 전방산업인 조선업과 그런 단조업 이런 쪽들이 좀 안 좋으면서 주가가 뭐 3만 원 선, 뭐 2만 원대 중반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 한국정밀기계가 보면 한 10m에서 40m에 달하는 그런 뭐 CNC 머신이라든지 이런 대형 공작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형 선박의 프로펠러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그 중형 기계 분야에서는 현대유아하고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쪽하고 이제 경쟁 관계인데 네. 이 대형 공작기계 분야에서는 이 한국정밀기계가 뭐 네. 시장 점유율 1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기술력도 아주 뛰어나서 네. 일본의 미쓰비시나 도시바에 오히려 공작 기계를 수출하고 있을 네. 정도로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입니다. 근데 2008년 이후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 양상으로 조금 뭐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연속 3일간 뭐 한 10만 주씩 사들여서 거의 30만 주 가까이 좀 사들였고요. 네.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지금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급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급증세를 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만 한국정밀기계가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네. 작년에 306억이었는데 올해 150억이면은
작년과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까 도매금으로 빠졌던 종목이고요. 따라서 최근에 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만은 이 주봉으로 보면은 여전히 주가는 네. 뭐 한 고가가 74,000원, 뭐 네. 7만 원 갔다가 지금 32,150원이기 때문에 아직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따라서 매수 시점은 지난주에 지금 32,150원 끝났는데 뭐 32,000원 근처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매 가격은 5일선 가격인 뭐 한 3만 원 근처가 손절매 가격으로 정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그 지난 3월에 대량 거래가 있었던 이 36,000원 수준을 그 1차적인 목표가 이렇게 좀 정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앞에서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는데 예.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예, 맞습니다. 뭐 이 부분이 좀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거래가 없으면서 네. 빠졌기 때문에 네. 특별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따라서 그 매물대가 크게 없고요. 네. 이제 일단 그 대량 거래가 그 이루어졌던 그 시점이 매물대가 될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그 1차적인 매물 시점이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이 3월에 대량 거래 터졌던 이 36,700원대가 네. 거래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지금 뭐 매물이 나올 건 없고 오히려 이제 운 좋게 밑에서 사셨던 분들의 이익 실현 물량 정도가 네. 뭐 단기적으로는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리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적정한 목표 가격선으로 그 저항선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네. 네,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열린 IMF 연차 총회에서는 국가들 간의 이견으로 환율 갈등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조율 능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고이율 논란이 있는 제2금융권의 일반 대출 이자를 44%에서 25%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흥천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금융 사태와 금융감독원의 자신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하고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성과향상추진본부 설치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여부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을 살펴봐야 되겠죠. 환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환율 전쟁. 그렇죠. 이걸 또 막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IMF가 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일단은 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그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이제 거대 삼국 간에 좀 네. 환율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브라질 등 이제 신흥 국가들만 가세하면서 네. 뭐 환율 전쟁 그 영역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그 환율 전쟁을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그 어제죠. 그 네. 지난주에 이제 워싱턴에서 IMF 총회가 열렸는데요. 일단 이 총회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그 거대 국가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그 환율 갈등 조율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그 오는 11월 그 서울에서 열리는 그 G20 정상회의에서 그 환율 갈등 조율에 나설 수 있는 좀 장이 마련됐는데요. 네. 그 IMF 총회 폐막기 주요 인사들이 뭐 G20 회담은 그 환율 분쟁을 풀 수 있는 뭐 적절한 시기다 이런 논평을 내놨거든요. 그 G20의 의미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환율 갈등 문제를 좀 슬기롭게 푼다면 한국의 위상도 좀 높아갈 수 있겠지만 그 문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 등 그 거대 국가 간의 그 환율 갈등 조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한율 갈등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한국의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이제 그 한율 갈등 전쟁에서 결국에는 그 원화의 문제인데요. 네. 결국엔 원화도 이제 그 평가 속도가 네. 가파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민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 서민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제2금융권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죠. 고이율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예.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서 좀 문턱을 좀 낮춰보겠다.
뭐 그리고 또 뭐 이율을 좀 낮춰보겠다. 네, 예.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서민 생활에 과연 도움이 될지. 그렇죠. 일단 한나라당의 최근 홍보가 이제 친서민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 친서민 정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그 친서민에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그 한나라당 서민 정책 특위가 그 기자회견을 갖고요. 네. 그 제2금융권의 그 일반 대출 이자를 그 현재 그 최고이자가 44%거든요. 그 44%를 그 25%까지 그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홍준표 최고위원이 그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그 홍 의원의 발언을 빌리면은 뭐 제2금융권의 일반 대출 이자를 25에서 30% 제한하는 이자 제한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그 일반 은행들로 하여금 그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어떤 서민금융 그 활성화 방안이 일부에서 뭐 서투른 관치다, 네. 포퓰리즘이다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홍준표 의원은 뭐 사회공헌을 해달라는 말에 그 간치금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친서민 정책을 놓고 특히 금융 부분인데요. 그 금융 부분의 친서민 정책을 놓고 네. 업계와 전문가들은 뭐 간치와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이에 대해서 뭐 한나라당의 입장은 뭐 사회공헌을 해달라는 게 간치금융은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사회 여러 기관 그리고 또 여러 영역에서 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뭐 된다면요 서민들한테는 좀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예. 네. 이번에는 신한은행 사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랑찬 회장에 대한 이 중징계 통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라 회장이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랑찬 그 신한금융주지 회장이 오늘이죠. 네. 오늘 10일 언론을 통해서요. 최근에 그 신한금융 사태에 대한 뭐 신경을 밝히기로 하면서 그 내용하고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아마 조금 이따 이제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입장을 밝히는 형식은 9시경에 출근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입장을 밝히는 형식을 취할 것 같은데요. 네. 라 회장은 오늘 입장 그 표명에 대해서 뭐 저기 금융실명제 위반 있지 않습니까? 네. 위반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실은 자신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네. 어떤 적극적인 이제 소명을 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뭐 금융당국이 그 중징계를 통보한 만큼 라 회장이 본인 스스로 퇴진 결정을 발표할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그 소명이 좀 유력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번 관심을 가질 게 라 회장의 오늘 그 입장 표명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신한은행 사태가 어떻게 될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그 금융당국이 그 중징계 통보를 한 것은 라 회장 보고 퇴진을 요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강제적인 퇴진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본인 스스로 알아서 퇴진을 해라. 이런 의미인데 네. 이 라 회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라 회장이 퇴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좀 이 사태는 좀 곧 마무리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좀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 발언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신한지주 사태를 놓고 참 주주 간에도 마음을 그렇죠. 좀 애를 태우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번 사태 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오늘 라 회장의 발언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한번 제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금융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국민은행이 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밝혔었는데 그렇죠. 노사가 이에 대해서 합의를 또 했다고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은행이 뭐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시중에 좀 네. 나왔던 뉴스고요. 구조조정 일환으로 그 희망퇴직이 계속 그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희망퇴직을 놓고 계속 노사 간 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국민은행이 최종적으로 그 희망퇴직을 통한 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좀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네. 일단 그 국민은행 노사 합의에 따르면요. 그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하고요. 네. 그 희망퇴직 조건에 대해서도 그 합의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이번 희망퇴직은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노사가 합의한 좀 내용을 보면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퇴직 조건에 대해서 그 업계 최고 수준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게 그 희망퇴직자 규모인데요. 그 희망퇴직자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 노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그 시장에서는 뭐 상당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국민은행이 처한 현재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희망퇴직 규모가 상당히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하고 그 2008년에
이제 뭐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는데요. 뭐 2005년에는 한 2,200명 정도가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상당수의 인원이 그 희망퇴직에 동참하지 않을까, 희망퇴직으로 이제 그 직장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희망퇴직자에 한해서 자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준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자회사라는 게 이제 네. 형식적인 거지, 이제 사실상 희망퇴직 군에 들어갔다는 것은 네. 이제 곧 이제 회사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가면 그 이제 국민은행 그 직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네. 좀 관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마트폰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참 스마트폰 대전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과 애플의 기싸움 국내에서 참 대단했는데 그렇죠. 갤럭시 S냐, 네. 아이폰이냐 네. 이를 두고도 소비자들 판단 상당히 큰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일단은 갤럭시 S 쪽에 승리를 했다 이런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그 국내 시장에서 스마트폰 대전이 뭐 치열하게 쟁거된 것 한 지난 6월부터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지적하신 대로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X하고 네. 아이폰의 그 4G가 이제 그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한국산이 우위를 점하느냐, 아니면은 그 애플의 우위를 점하여 놓고 그 양사 간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삼성전자의 그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가요. 그 애플 아이폰의 그 출시 1개월 실적을 비교한 걸까요? 갤럭시 S가 한 2배 가까이 더 많이 좀 팔린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은 그 출시 1개월간의 그 성적면에서 볼 때 그 초기 성적이죠. 그 초기 성적면에서는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가 좀 완승을 거뒀다. 네. 이런 평가인데요. 갤럭시 S하고 아이폰 4G의 그 판매 성적을 보면은 9월에 출시된 그 아이폰 4의 그 출시 한 달 개통 실적은요. 25만 대거든요. 네. 근데 갤럭시 S는 그 6월 말 출시됐는데요. 그 6월 말 출시됐을 때 그 한 달간 개통 실적이 47만 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S가 그 출시 1개월 시점면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 있고요. 또 이제 그 한 달간 그 하루 판매량들 보면요. 그 갤럭시 S 경우 9월에 하루에 그 1만 4천 대가 팔렸고 또 10월에 이제 1만 7천 대가 팔렸고요. 네. 반면에 그 아이폰 4의 경우는 9월에 7천 대, 또 10월에 그 3천 대로 조사됐는데요. 뭐 앞으로 관심이 이제 그 이 양 핸드폰 간의 이제 그 이제 네. 스마트폰 간의 그 판매량 추이일 텐데요. 일단 현재 그 예약 가입자 추이를 보면은 그 갤럭시 X 쪽으로 그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X가 앞으로 더 격차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갤럭시 S냐 아이폰 4냐 일단 그 갤럭시가 승기를 잡았는데요. 앞으로 추이도 계속 갤럭시 S가 이어갈지 아니면 네. 아이폰 4G가 또 반격을 할지도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두 제품 모두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 통합 품질 면에서 두 상품 모두 큰 그렇게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향후에 이들에 대한 품질 만족도가 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관련 소식이네요. 이 노동단 창건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북한에서 대규모 군사 행진이 있었고 여기서 김정은이 그 모습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황상엽 전 노동단 비서가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네. 일단은 이를 놓고 타살이냐 그렇죠. 아니면 자살이냐 아니면 자연사냐 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뭐 타살이라든지 자살 뭐 이런 징후는 전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최근에 뭐 일련의 사태에서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네. 놓고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경찰이 어제 공식적인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뭐 그 현재 경호 체제가 구축돼 있고 그 외부 침입이 전혀 없다. 그래서 뭐 자연사 혹은 뭐 돌연사 이제 그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뭐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뭐 심장마비가 그 사인 원인인 것으로 그 밝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황정엽 씨의 사망이 뭐 북한의 3대 세트 미면 시점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여파가 그 한국과 그 북한 간의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에 아마도 최대 관심사는요. 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그 한국은행의 그 금통위 본회의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주에는 아마도 그 물가 안정과 그 전세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보면요. 우선 그 10일에는 그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요. 네. 뭐 이번 그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뭐 그 신한은행 사태가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11일에 이어서 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11일과 12일 그 양일간에 실시된 금융당국의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가 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12일에는 그 포스코의 그 동반선장 지원단 발대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또 13일에는 그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그 위기관리 대책회를 열게 되는데요. 네. 이번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는 뭐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현재 뭐 청년층 고용 대책, 물가 안정, 뭐 전세값 안정 대책 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위기관리 대책회의 때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아마도 관심은 이제 14일에 그 열리는 그 한국은행 그 금통위 본회의일 텐데요. 네. 과연 그 김준수 총재의 입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난번 회의 때 기준금리를 그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번 그 회의 때는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의견이 좀 대세인데요. 네. 그 반면에 동시에 이제 그 최근 이제 환율이 가파르게 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금리 이상이 그 환율 절상 속도를 더 그러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등 네.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서 그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14일 그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 인상이냐, 기준금리 동결이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이번 주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상황이 좀 다르지만 일단 일본 쪽은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그렇죠.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 이렇게 금리 인상 쪽을 추구하던 그런 국가들도 그 움직임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현재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 다우지수가 1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선을 넘은 만큼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가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지난주에 1,900선이라는 의미 있는 선을 넘었지만은 후반부에 다시 좀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우리 증시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